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의 부산입니다. 오는 6월 1일이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 개장일입니다. 해운대구에서는 매년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에 해파리 퇴치를 위해 민간 어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산방송에서 단독 입수한 해파리 퇴치 어선의 계약서와 작업 일지를 보니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물놀이객들의 해파리 쏘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 해운대 수욕장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에 해파리 퇴치 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방송에서 단독 입수한 해파리 퇴치 민간어선 계약서와 근무일지를 분석해봤더니 허술한 관리와 운영의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 한 척당 하루 임차료는 25만 원, 18일 동안 425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파리 퇴치를 위한 출항을 하든 안 하든 18일간의 비용이 모두 지급되는 겁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날짜조차 기입돼 있지 않습니다. 근무일지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해운대 수욕장의 경우 어선이 출항해 활동했으나 같은 사진이 각기 다른 날의 작업 사진으로 조작된 일지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송정해수욕장의 경우에는 11척의 배가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활동했는데 일지가 작성된 건 단 8일에 불과했습니다. 23척의 배가 186번의 출항 일정 중 해파리를 수거한 것은 단 45번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업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데 올해 해운대구에 해파리 퇴치 어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1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작업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허술한 작업 일지를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눈먼 돈이 새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출항일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근거 제시도 없이 지금 그 금액을 올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10년이 넘게 방치돼 온 해파리 퇴치 민간어선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해운대구는 뒤늦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더 사진에 날짜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실한 작업 일지를 받고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또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해파리 퇴치를 위해 다음 달 32척의 어선과 62일간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해운대와 송정 두 곳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대구. 올해는 세금 먹는 해파리 퇴치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8개의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웹툰과 음란물 28만여 건을 유포해온 일당 4명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버는 미국에, 사무실은 중국에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10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공유 사이트를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공유기가 설치된 장소입니다. 그냥 다시 보여주면 여기다 DB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압수하는 거야. 와이파이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서버를 둔 8개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은 중국에 차려놓고 현지인들을 고용해 웹툰과 음란물 28만여 편을 불법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웹툰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등 구체적인 범죄 증거를 확보한 뒤 미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중 한 곳은 지난해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폐쇄 이후 월 평균 800만 명이 접속하는 국내 최대 불법 공유 사이트로 급성장했습니다. 사이트가 차단될 때마다 변경된 도메인을 회원들에게 알려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사이트를 차단할 때마다 그 유사 도메인으로 바꿔가면서 그 내용을 별도 SNS 계정이나 그런 자체 스마트폰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계속 차단을 피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8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은 12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해당 불법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고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개발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시민의 식수원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인 회동수원지 인근이 불법 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건물이나 무단 점용 건물이 넘쳐나고 최근에는 도로 포장 등 차량 통행이 수월해지면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시민들의 훼손 행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회동수원지 주변의 불법 행위들을 점검해봤습니다. 부산의 DMZ, 생태의 보고라 불리는 회동수원지입니다. 매일 12만 톤의 물이 부산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 45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된 이후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듯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만한 트레킹 코스고요. 힘들지 않고 그리고 또 저수지가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또 거기 이제 나무라든지 산과 물, 길게 뻗은 길이 어우러진 시민들의 생태 힐링 공간이 된 회동수원지. 회동수원지는 말 그대로 이 개발이 제한된 이 구역입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 변경, 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이 회동수원지 주변에 불법 개발 행위는 없는지 직접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장군 철마면에서 금정구 선동으로 이어지는 회동수원지 둘레길 방향으로 들어서자 늘어선 불법 건축물이 눈에 띕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지만 덤프트럭이 수차례 흙을 실어 나르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주택 신축은 엄격히 금지되고 무단으로 짓거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부산 사람들이 막 얼마나 사가 들어오는 게 땅도 큰 거 사나 어디 한 200평에 맨하고 또 공간이 많고 만들어갖고 막 그래서 막 일요일 토요일 되면 막 지금 뭐 이빨 와갖고 막 고기 굽고 이러고 어디를 오일 가시기고 가다가요. 불법 건축물인 건 알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이지요. 이거 검증하더라고요. 왔는데 네. 뭐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뭐 법대로 할 수 나는 그러니까 나는 어여 대표이니까 뭐. 그렇다면 불법 개발 행위는 얼마나 이어지고 있을까? 회동수원지 주변에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기간 내 시정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 강제금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회동수원지 개발 제한 구역 내 금정구 선동과 오륜동 중심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 9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8년 26건으로 3배 늘었고 이행 강제금은 2,10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무단 신축과 용도 변경 등이 시정되지 않아 이행 강제금이 재부과되는 사례도 27건에 달했습니다. 벌금보다 얻는 수익이 많으면 이행 강제금이 벌금이 아닌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는 사실 안 줘야 되는데 이제 저 안에는 이제 작물 키우면 그냥 한다 이래갖고 돈을 많이 들인지라서. 환경단체에선 이행 강제금 부과만으론 불법 행위 근절이 어렵다며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강제 철거 집행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철거할 수 있는 거는 강제 대지팡을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그래야 다음 제2, 제3의 불법이 안 생기는데 강제 이행금만 그냥 이제 형의적으로 부과해버리면 나도 뭐 또 지가지고 저런 식으로 버티면 되겠네 해가지고 짓거나. 관할 지자체에선 일주일에 서너 번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행정 대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무단 점용자에겐 원상 회복 명령과 벌금 부과 등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린생활 시설로 받아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강제금 부과하는 집이 많죠. 이행 강제금 부과가 최선이에요 지금으로서. 자기들이 이제 이행 강제금보다 얻는 수익이 많으면은. 회동수원지 주변이 계속 이렇게 방치된다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동 수원지에서 끌어들인 물은 화명 정수장과 명장 정수장에서 정수해 수돗물을 생산해냅니다. 수돗물을 가정집에 보내기 위해 펌프 역할을 하는 덕천 가압장과 임시 저장 탱크 배수지를 거쳐 회동 수원지의 물은 각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오염된 물을 집에서 사용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농장의 운영 실태는 어떨까? 회동 수원지 내 농장 사용은 허가받았지만 수질, 토양 오염과 화재의 위험은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농장 안으로 들어서자 대형 난로가 눈에 띕니다. 불을 떼기 위한 목재와 종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불을 떼고 남은 재들은 마당에 쌓아뒀습니다. 비가 오면 회동 수원지 쪽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 토양 오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농장 주변 길가엔 곳곳에 가스통과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금정구 선동과 기장군 철마를 잇는 도로입니다. 얼마 전에 완공되면서 이 차량과 자전거 통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다리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큰 상자가 눈에 띄는데 이 상자 안에는 버려진 이 신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언제 버려진지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싱크대 잔해가 버려져 있고 쓰레기도 곳곳에 투기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포장된 도로가 쓰레기를 편리하게 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힘든 자연, 단속과 규제보다 자연을 지키고 함께 가꿔 나가겠다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안 그래도 고달픈 삶이 자신도 몰랐던 빚을 떠안게 되는 건 감당하기 힘든 시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드라마 같은 상황을 겪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중구에서는 조례가 제정돼 피해 아동들의 보호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위탁시설에서 생활하던 A군. 18살이 되던 해 뜬금없이 4천만 원 상당의 빚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생사조차 몰랐던 엄마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것.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쉽게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 수순이었고 이런 빚들이 결국 자기가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서 성인이 됐을 때 바로 이런 빚이 자기 앞에 딱 안겼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상처받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우리가 맨 처음에 힘들었고. 특히 아동시설 등에선 이 같은 상황을 심심찮게 마주합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빚을 제외한 재산만 상속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긴 하지만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제 방법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부터 3월 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기간 도가로 채무를 이제 고스란히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빚을 따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부산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구에서 시행되는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구청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법률적인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을 이제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사회 보장 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등을 통해서 이제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 구조 차원에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구자문 변호사라든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기관인 데다 사망 신고 접수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시행하고 홍보한다면 충분히 실효가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3년간 절차를 몰라 부모빚을 떠안게 되는 사례는 6,500건 이상, 금액은 8,400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률 개정에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조례와 같은 1차적 보호막의 확산 필요성도 커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쇠퇴에 가던 서면 일대는 점포 카페 거리를 중심으로 다시 사람들이 찾고 있고 남포동 역시 이색적인 먹거리와 볼거리로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3대 상권 중 하나였던 부산대학로는 여전히 침체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환경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대 인근 일부 구간이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됩니다. 차가 없으면 쉽게 말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환경이 갖춰지면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부산대 도시철도 1번 출구 앞 좋은 입지 조건을 가졌지만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면 남포동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부산 대학로의 활기는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색적인 쇼핑 아이템으로 가득했던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빈 점포들이 즐비합니다. 폐업하지 않았지만 개점 휴업 중인 가게도 상당합니다. 액세서리나 뭐 이제 옷 같은 거 구경 자체를 좋아하는 거, 쇼핑 같은 걸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는 영화만 보러 오니까. 악조건의 보행 환경도 문제입니다. 차 한 대도 겨우 통행할 만큼 좁은 도로에 고개 운전하는 오토바이, 그리고 곳곳에 불법 주정차, 짐을 싣고 내리는 택배 차량까지 뒤엉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한때 부산의 3대 상권으로 불렸던 이 부산대학가가 점점 활력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이 점심시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일대가 이번 주말부터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는데 이 상권 회복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는 곳은 부산대역 1번 출구부터 금정로 교차로까지 260m 구간입니다. 부산대학가 상인들은 지난 가을부터 뜻을 모아 금정구에 건의했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6개월여 만에 시범 시행하게 됐습니다. 학생들 외에는 진짜 뭐 직장인들 이렇게 오가는 거 아니면은 크게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이 잘 없죠. 좀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차가 안 다니고 하면은. 상인들은 거리가 비워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채로운 볼거리가 채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빈 거리에 많은 컨텐츠들이나 문화 공연이라든지 뭐 버스킹 공촌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리 노점이라든지 이런 걸 채워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 일대는 수년 전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다 유야무야됐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금정구는 이번엔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사활을 걸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 실시를 해서 지역 이 동행인들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또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우리 금정경찰서 또 소방서 등과 유관기관 협의를 해서 높은 임대료와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노점상의 양성화 등 부산대 상권 회복을 위한 숙제는 남아있는 상황. 구청에서 나와갖고 조금만 하면 다 저기 해놓고는 거리는 깨끗한데 사람이 없잖아요, 정작. 그러니까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와서 사람들이 볼 것도 없대요, 살 것도 없고. 상인들은 차 없는 거리 운영이 부산대학로의 옛 명성을 되찾을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21일 부산대학교 미술관 건물 외벽 벽돌이 떨어져 60대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사고 이후 대학 측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하식 기자입니다. 외벽 벽돌이 붕괴돼 60대 환경미화원이 숨진 부산대 미술관 건물.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추가 붕괴를 우려해 남아있는 벽돌 제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 건물 주변으로 접근이 통제됐고 건물 내부로는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사고 건물 앞에는 안타깝게 숨진 환경미화원을 추모하는 재학생들의 글이 건물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 일한 고마움과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글입니다. 학생들의 이런 바람과 달리 학교 측의 대응은 아니랍니다. 사고가 난 미술관 바로 옆 건물.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외벽 마감재를 교체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정밀 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건물로 곧바로 보강 작업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건물에서는 수업이 진행되고 건물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생들은 수차례 수리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불안하긴 하죠. 똑같은 벽돌 쓰고 있고 많이 노후됐어요. 금도 많이 가 있고 창문도 그렇고 고쳐달라고 해도 잘 고쳐주지 않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산대 전체 건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69개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개, 40%가량이 CD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의 불안감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것입니다. 부산대는 벽돌로 마감한 건물 2곳에 대해 먼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CD 등급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달려라 부산체육, 오늘은 성지초등학교 핸드볼팀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부산체육의 성장을 위한 기획보도 달려라 부산체육의 김현정입니다. 네, 부산의 남자 핸드볼 초등부를 대표해서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7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성지초등학교 핸드볼팀 선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972년 창단한 성지초등학교 핸드볼팀은 부산 핸드볼의 꿈나무들이 성장해가는 곳입니다. 최근 선수 수급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우수 선수 발굴에 힘을 쏟은 결과 탄탄한 팀으로 성장하게 됐고 올해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좀 우수 선수를 많이 영입을 해서 지난 4월에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도 예상치 못했었는데 준우승까지 하게 되었고 이번 전국 소년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스카우트된 김민호 선수는 핸드볼 입문 5개월이지만 168cm의 큰 키와 탁월한 운동 감각을 바탕으로 팀의 오른쪽 공격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핸드볼 체육 영재로도 선발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핸드볼 시작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핸드볼 영재로 뽑혀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채용 영재로 뽑혔으니까 이번 소년체전 때 40골을 목표로 꼭 우승하고 오겠습니다. 신예찬 선수는 지난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한 골차 준우승을 차지하며 골키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신 선수는 팀의 보탬이 되기 위해 더욱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승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번 대회는 1점 차로 제가 못 막아서 졌는데 이번에는 한 골이라도 더 막아서 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팀의 주장이자 중앙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장승민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핸드볼에 입문해 팀에서 제일 오래된 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 선수는 팀 분위기를 살려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주장으로서 애들을 돌보고 운동할 때 분위기를 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핸드볼은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친구들과 같이 합동을 하면서 후회 없는 경기를 마치고 꼭 우승하고 오겠습니다. 남자 핸드볼팀의 열정적 행보에 신정초등학교에는 여자 핸드볼팀까지 구성되며 부산 핸드볼의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창단 47년의 역사와 전통, 2012년 전국 소년체전 우승 이후 7년간 목말라 있던 성지초 핸드볼팀. 이들이 그려나가는 꿈이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 핸드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지초 핸드볼팀 소년체전 금메달 가자!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노인 요양시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시설 설립 진입 장벽이 낮은 탓에 요양원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법과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원 비리 문제와 해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우선 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은 일반적으로 병원이라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병원에서 약간 틀리긴 하지만 일반 병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요양원은 요양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설립근급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설치된 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 내죠. 일반 시민들이 거기서 충원이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차이점은 입원 자격이 있습니다. 입원 자격. 예. 그럼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런 게 병원이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요양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간병사는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되고, 간호원도 있어야 됩니다. 네. 간호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의사는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대신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만이 네. 요양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없이 갈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부담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예. 그 다음에 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원에서 부담하는데, 조금 틀린 게, 요양병원에서는 입원비죠. 네. 식대가 의료보험에서 제공이 됩니다. 예. 부담을 해주는데, 대신 일반 병원은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자기가 뭘 하든 처치를 받았을 때 그거에 따라서 총 진료비가 진행되는데 반해 요양병원은 정액수가제입니다. 어떤 등급에는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내에서만 병원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환자에게 간병사가 필요하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 부담을 누가 지냐면 간호하시는 그 환자, 당사자가 예. 지어야 되는데 반해서 요양원의 경우는 입소비하고 요양보호사 간병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둘 중에서 이제 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적용되는 요양원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이 요양원 입소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건강보험료의 8.5%를 장기 요양보험료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액이 연간 한 5조 4천억 이상 하고 있죠. 공적 재원으로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 돈이 문제는 감시 영역이 좀 미치지 못합니다. 민간 영역이 되다 보니까 예. 옛날에 사립 유치원 사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노인 요양원이 3,300개가 있는데 그중 국공립시설은 100여 군, 약 2.7%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민간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난 사립 유치원의 어떤 비리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네. 작년에 정부하고 지자체가 2018년도에 노인 요양원 685곳을 이렇게 약 12% 정도 됩니다. 그걸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게 조사를 하니까 90% 이상이 부정 비리가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집단에서 90% 이상이다. 그러면 전체도 비슷한 비율이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비용이 얼마 정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31억이었습니다. 근데 사립 유치원 사태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됐냐면 103억입니다. 금액만 대비하더라도 사립 유치원 지원 사태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립 유치원 때와 마찬가지로 이걸 처벌하거나 그다음에 이 비리를 저질렀던 요양원이라는 것을 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현재조사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옛날 사립 유치원 사태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비리들이 행해지고 있나요? 부산시 사례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최근에 2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30일간
노인복지생활시설을 갖다가 14개소를 갖다 감사를 했었습니다. 네. 하고 보니까 감사 결과가 157건이 비리행위가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는데 네. 그 중에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이 한 5억 6천만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뭐 곧 항소도 제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례를 보면은 요양원 시설장은 시설 명의로 외제 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 자기 개인 용도로 쓴다든지 예. 아니면 또 부인을 갖다가 직원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월급을 준다든지 그리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어떤 물품을 사는 데 쓴다든지 그런 사태도 있었고 또 아니면은 뭐 개인이 내야 될 소득세를 법인 재산을 매각한 돈으로 낸다든지 그리고 그 보통 법인이 종교재단하고 또 있다 보니까 네. 자기 교회에 헌금을 유도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그 교회에 입금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장에 입금을 시켜낸다든지 그런 부정 비리가 좀 발각이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참 사립유치원 비리하고 좀 많이 닮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많이 좀 닮았습니다. 드는데요. 지금 변상준 부산시민재단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요양 서비스 노조 진은정 부산 경남 지부장과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네, 진은정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실시했던 특정 감사 사례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네. 이런 수준이라면 아직 좀 조사되지 않은 요양원의 실태가 매우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한가요? 예,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년간 33조 원의 공적 재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연평균 80%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총 860억 원의 부당 청구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부산시에서도 장기요양 기관 수가 1,200개에 이르고요. 종사자는 2만 1,000에서 2만 4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에서는 지난 3년간 부산시를 통해서 부정수급 노인기관 명단을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아보았는데요. 대다수의 위반 내용들이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예, 일단 국가의 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채우는 것도 좀 문제지만 결국 이런 돈이 요양원 서비스의 질과 좀 직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좀 요양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민간 시설들이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이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열악한 인력 구조도 저희들은 문제라고 봅니다.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있는데요. 24시간 어르신을 돌봐야 되는 교대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실제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7, 8명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고 야간에는 25명 이상의 어르신을 혼자서 돌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에 대한 학대나 인권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대단히 열악한데요.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이 오릅니다. 아니, 오히려 야간 휴게 시간 등을 늘려가지고 최저임금마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양보호사들의 현재 구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그런 인력 구조로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이나 점심 휴게 시간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어르신들의 마지막 존엄 있는 삶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헌신만이 강요되고 제대로 된 조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는 곧바로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민 혈세가 좀 투입이 되는 만큼 공공성을 잘 살려서 운영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저희는 그 국공립 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부산시에도 단 한 개의 시립 요양원만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사립 유치원 등에서 비리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히 많이 들끓었잖아요. 예. 예, 그때 유원회 교육부 장관은 22년까지 국공립 시설을 40%까지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은 어르신 돌봄도 국공립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서 어르신들께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화 연결해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은정 전국 요양 서비스 노조 부산 경남 지부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다시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 질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노인 요양시설의 수는 10년 만에 무려 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노인 요양시설이 좀 급증하는 이유는 뭔가요? 급증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세우기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법적으로 보더라도 신고제다 보니까 일정 시설하고 그 다음에 인력만 갖추고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또 규정에 설치 해야 될 무슨 규모나 설비 등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실휴 공간, 녹지 공간 등에 대한 규정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도 여기 어떻게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가 건물 같은 데다가 막 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쾌적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상가 건물 안이 과연 쾌적한지 나가서 쉴 공간도 없는 공간이 과연 쾌적한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노인 요양병원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80%를 국가에서 이거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 비용에 그냥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보험급여 부분인데 식사비나 미용비 이런 거는 또 환자가 이제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합치면 80% 정도가 한 130에서 150만 원, 그 다음에 환자가 직접 하는 게 한 30에서 50만 원 되니까 노인 1인당 한 150에서 200만 원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많이 설립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너무 많이 설립되다 보니까 경쟁 관계가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또 수익이 안 나게 되겠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더 좋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다. 그리고 그렇죠. 돈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 두 가지 딱 들으니까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이런 비리를 뽑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좀 엄격히 시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이렇게 단속과 처벌이 좀 미흡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죠. 앞으로 설립 조건 있죠. 입지 조건 이런 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그에 명확한 단속이나 처벌 기준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요 80 지원하죠. 제도의 회계 감사를 한 번도 전국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계 감사요? 돈을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비용에 그에 대한 전국적인 회계 감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표본 감사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왜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은 이 요양원에 대한 감독과 행정 처분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 공무원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약 2명입니다. 그 2명이 시간을 다 내서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뭐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런 요양시설들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처벌과 감시가 없다면 이런 비리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 관리감독 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만일에 적발이 된다 했을 때는 반드시 퇴출하는 요건을 반드시 강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고제 운영보다는 이제는 허가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 있는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설비 시설들이 모두 좀 잘 돼 있을 때 네. 허가를 해주는, 그렇게 진입 단계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립 유치원 때와 마찬가지로 네. 그때도 국립 유치원을 좀 늘리자라고,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고 했듯이 예. 이 국공립 요양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노인의 문제는 개인이 질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질 것이냐, 아니면은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회보험 체제로 국가가 지겠다라는 어떤 그거 아닙니까, 체제가. 네. 그렇다면 국가에서 국공립 요양원을 널리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가 좀 강화를 해서 공공성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뭐 시민 감시단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요건을 만들어 법적인 기준을 좀 제시해서 시민 감시단 역할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노인들, 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좀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네. 지역사회가 노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좀 계속해서 비리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민간 요양원의 재무 회계 시스템은 이 제도가 생긴 지 10년 만인 지난해 7월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를 시행하고 나서 그동안 좀 어떻게 회계가 투명해지고 있나요? 이제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전에는 이미 복지기관에서 재무회계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도 좀 비리가 나왔죠. 이거는 비리라는 것은 어떤 체계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개인에 대한 도덕성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 도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나왔을 때 확실한 처벌을 해줘야 됩니다. 예. 확실한 처벌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비리가 나올 거고, 지금 이미 미리 도입했던 뭐 다른 복지기관들도 지금 비리는 나오고 있으니까. 네. 또 그리고 공공요양시설 요양원에 대한 그 비리를 적발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게, 제가 요양원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일일이 감사하기가 좀 힘든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저는 처벌에 더 초점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는 비리를 이렇게 하면 다시는 못 열게 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립 유치원과 저희가 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사립 유치원을 좀 공용 유치원화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요양원도 이 사립 민간 요양원들을 공공 요양병원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저 이제 또 시민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면은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노인 복지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 아니면 개인이 담당해야 된다, 아니면 자식이 담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당연히 제공을 해야죠. 그런 기조라면. 네. 만일에 개인이 담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인도 힘들고, 요즘 같은 도덕적으로 효도해라라고 강조한다고 효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식들도 사정이 있어서 노인을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랬을 때는 국가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시절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현 추세가. 네. 그래 되면은 그런 걸 조금씩 늘려나가, 국가 세금이 들더라도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비리가 발각이 되더라도 지금 신고제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다른 걸 또 만들어보면 됩니다. 그런 게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잘 안 되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부터 이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요양원 비리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감시 감독 체계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생각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복지 수준에서 제공하는 거고 공공 서비스 차원입니다. 만일에 이 체계가 무너지 내린다 그러면은 사회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우리 비리가 발각됐을 때는 삼진 아웃이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서 다시는 그런 업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